자, 10월 26일 자바스크립트 수업입니다. 15강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 보고 있었고요. 어, 지난 시간에 이제 5번 파일까지 내용 확인하고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6번 볼 차례죠. 6번 예제는요, 화면상에 div 태그를 하나 놨어요. 얘가 이제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스크롤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려고 배경색상에 그라디언트를 좀 넣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 스크롤바 잘 보세요. div가 거의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위로 튀었죠? 밑에 하나 더 생겨요. 또 들어가면은 또, 또 스크롤이 위로 튀었죠? 이렇게 해서 스크롤이 계속 될 때마다 스크롤이 끝에쯤에 도착하면은 div를 하나씩 더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게 엣지가 이제 크롬하고 완전히 똑같네요. 아, 크롬인가? 자, 여기 div가 처음에 한 개만 있는데요. 스크롤을 내리면 끝에 도착할 때마다 실제로 div 태그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을 이제 우리 말로는 이제 무한 스크롤 혹은 이제 영문으로 이제 인피니티 스크롤이라고 부릅니다. 요 기능을 이제 보기 전에 원리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조금 재미없어요. 자, 네이버 화면을 제가 지금 그 축소를 해서 해놨어요. 자, 이 웹페이지의 전체 높이, 이 높이 값을요, 도큐멘트 헤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도큐멘트 헤이트. 자, 그 다음에 화면상에 이제 웹브라우저가 이 웹페이지를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화면 한 이마만큼을 보여준다고 치겠죠. 자, 이 브라우저의 높이를, 브라우저의 창 높이를 윈도우 헤이트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브라우저의 높이예요. 자, 편의상 도큐멘트 헤이트는 D라고 부르고요. 윈도우 헤이트는 W라고 부를게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웹브라우저가 지금 화면상에 요만큼, 한 요 정도 되는 부분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하면 브라우저 옆에 스크롤바는 한 요만큼 정도 표시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스크롤바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스크롤바 보면은 브라우저 창 옆에 나오는 이 스크롤바 트랙 있죠. 이 스크롤바 트랙은요, 이 웹페이지 전체 높이를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크롤바 트랙의 높이는요, 스크롤바 트랙의 높이는 도큐멘트 헤이트에 대응돼요. 도큐멘트 헤이트는 스크롤바 트랙의 높이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스크롤바 자체의 높이 있죠. 스크롤바 자체의 높이는요, 이 웹브라우저 사이즈를 비율적으로 축소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웹페이지가 이만한데 브라우저가 여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스크롤바의 의미가 요만한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가 지금 여기를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크롤바 자체의 높이는 웹브라우저의 높이를 축소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크롤바의 높이는 브라우저 창 자체의 높이예요.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높이는 스크롤바 자체의 높이예요. 자, 이제 마지막. 자바스크립트에서 요만큼의 높이 있죠. 스크롤바가 이만큼 내려왔다. 이만큼이요. 스크롤바의 이동 거리를 스크롤 탑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S라고 할게요. 이 스크롤바의 높이는요. 그러면 자, 스크롤바 전체 트랙이 웹페이지 높이라고 그랬죠? 스크롤바 트랙의 높이가 웹페이지 높이죠? 그 다음에 그럼 요만큼은 뭐겠, 요만큼은 어디에 대응되겠어요? 스크롤바의 높이는, 스크롤바의 이동 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예요. 이 트랙 자체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스크롤바 자체는 웹브라우저가 그랬죠.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스크롤바의 이동 거리는 브라우저 상단과 웹페이지 상단의 거리예요. 브라우저 상단과 웹페이지 상단의 거리요. 이게 스크롤바 위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D, 도큐멘트 헤이트.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스크롤바의 이동거리. 요만큼이죠. 그리고 윈도우의 높이. 요만큼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요. 스크롤바의 이동거리 플러스 웹브라우저의 높이가 도큐멘트 전체 높이보다 작습니다.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화면 맨 끝에 도착했다고 치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스크롤바의 높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스크롤바의 높이와 웹브라우저의 높이의 합. 스크롤바의 높이와 웹브라우저의 높이의 합은 문서 전체 높이와 같아집니다. 이 포문으로 이 조건이 참인지를 판단하면은 웹브라우저가 맨 끝에 도착했다는 걸 판단하는 수식이 됩니다. 개발하면서 수업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요. 우리는요, 크거나 같다로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이거는 모바일 환경까지 고려한 거예요.
모바일 브라우저를 되게 많이 열어놨네요. 자, 모바일 브라우저 보시면요. 자, 잠깐 일어날게요. 자, 네이버 띄워놨는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자, 맨 끝에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면이 넘어온다. 자, 맨 끝에 도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서 전체 높이가 스크롤러 높이랑 윈도우 높이 더한 거랑 같다. 이게 그 이론이었잖아요. 아까 요거 구조가 없을 때. 근데 모바일은 이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스크롤러 높이 더하기 브라우저 창크의 높이가 문서 영역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쿨다운 시키면. 모바일 이렇게 쭉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맨 끝에 보면은 쭉 늘어나잖아요. 페이지가. 스크롤 당겨지잖아요. 네, 이렇게 밑에 당겨지잖아요. 이 반도. 이걸 풀다운이라고 부르는데 아이폰만 돼요. 안드로이드는 이거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웹브라우저가 순간적으로 웹페이지 화면으로 삐져나가요. 보면은 도로 튕기고. 실제로 좌표값 찍어보면은 스크롤 탑이 웹브라우저 그 웹페이지 높이를 막 벗어나서 막 찍혀요. 그때까지 고려하면은 인식이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언제 처리를 하냐면요. 물론 도큐멘트 웨이트랑 윈도우 웨이트랑 스크롤 탑을 얻어오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명령이 다 있어요. 그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 웹브라우저, 스크롤은 웹브라우저였다는 해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우저 자체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 중에 그냥 이름이 직관적이에요. 스크롤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요 공식을 계속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실제 예제를 다시 한번 보고 소스 볼게요. 아, 표기하셔야 되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요 그림은 그릴 때마다 매번 지저분해요. 뭐 깔끔하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네요. 자, 개발자 도구를 열었고요. 스크롤 내리면은 지금 스크롤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스크롤 탑, 도큐멘트 헤이트, 윈도우 헤이트를 계속해서 제가 출력해 놨어요. 문서 전체 높이는 2000입니다. 스크롤 탑, 여기까지의 높이가 현재 400이래요. 그리고 윈도우 웨이트는 1040이래요. 1040이라고 하는 건 아마 위에 요만큼의 높이는 빠진 걸 거예요. 자, 이렇게 내리면은 자, 도큐멘트 웨이트가 2000일 때 스크롤 탑 996 더하기 1040 더하면은 2006이 되죠. 네, 그럼 요 순간 2000보다 커지니까 확실히 삐져나가죠. 그럼, 그럼 이 순간 이제 화면이 커지는 거고요.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했다고 판단을 했죠? 그럼 이제 문서 자체의 사이즈를 늘리는 거죠. 컨텐츠를 더 추가해서. 자, 코드 볼게요. HTML 태그 자체는요, 그냥 div 태그 전체 컨테이너 하나 놓고요. div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높이를 2000으로 잡고 백그라운드는 그냥 그라디언트 잠깐 줬습니다.
이 기능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거는 직접 코딩을 못 하겠어요. 이거 능수능란하게 쓰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이거 맨날 그 툴로 생성하거든요. 그라디언트.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은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요 div요. 그러면은 이 컨테이너 입장에서 지금 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inner HTML인 거죠. 자, 요 inner HTML에 플러스 이퀄을 하면 플러스 이퀄이라는 거는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새로 덧대는 거잖아요. 우리 별짓기 할 때 썼죠. str은 빈 문자열하고 str 플러스 이퀄 별 하면은 여기에다 별을 계속 덧붙이잖아요. 반복문 돌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HTML 태그 자체를 여기 이제 넣어라라고 하면은 이거 그대로 유지하고 똑같은 태그를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한 번을. 자, 스크롤은 대부분 브라우저 레벨에서 수행되니까 윈도우 객체 자체한테 붙여야 돼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게 웹브라우저 자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add 이벤트 리스너 스크롤이 발생했을 때 이벤트 정보 받고요. 스크롤바의 y좌표는 윈도우.스크롤 y입니다. 이거를 제가 아까 스크롤 탑이라고 부르네고요. 웹브라우저의 창높이는요. 윈도우.스크립. 그 에이블레이트예요. 얘가 이제 창 높이, 브라우저 창 높이, 그 다음에 document.body.scrollrate라고 하는 게 HTML 문서의 높이예요. 이 scrollrate라고 하는 값이 종종 되게 많이 쓰여요. 나중에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 할 때도 나오는데 scrollrate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요소의 그 높이를 측정할 때 써요. 그 스크롤바 높이가 아니라.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스크롤바 트랙의 높이가 HTML 문서 전체 높이에 대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HTML 문서 전체 높이로 써요. 그럼 만약에 div 태그가 이렇게 부모가 있고요. div 태그 부모가 있고 이 안에 자식 요소를 넣는데 자식이 사이즈가 더 커요. 파란색이 자식이에요. 그러면 보통 자식이 이렇게 더 크면은 삐져나가죠. 이 상태에서 부모한테 오버플로우를 히든으로 주면 이 부분은 잘리겠죠. 근데 그렇다 한들 이 div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여기에 스크롤바가 있다고 계속 여겨요. 왜 오버플로우 스크롤하면 이 안에서 스크롤 처리하잖아요. 그게 꼭 여기를 스크롤이라고 안 줘도 스크롤바가 있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div 태그에 대해서 스크롤 레이트를 취하면 이 자식 요소의 높이를 알 수 있어요. 얘한테 굳이 헤이트 값을 안 줘도 부모의 스크롤 레이트를 취득하면 얘 전체 높이를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열렸다 닫혔다 하는 메뉴 할 때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일단 콘솔에다가 잘 찍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식대로요. 스크롤 탑 플러스 윈도우 웨이트가 도큐멘트 웨이트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한 겁니다. 일단 요 예제는요. 이 if문이 동작하는 걸 감지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 무슨 처리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일단은 이 컨테이너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라는 이 변수가 이 div 태그 자체예요. 자, 요 녀석의 inner HTML.
자, inner HTML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이만큼. 여기에다가 플러스 이퀄 누적해요. 똑같은 태그 한 번을 더. 플러스 이퀄은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그냥 덧붙이라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태그를 여기다 하나 더 넣으란 얘기예요. 근데 이 div가 지금 클래스까지 먹고 있으니까 높이가 2000짜리거든요. 그럼 2000 더하기 2000이니까 높이가 4000으로 늘겠죠. 그 결과 스크롤바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와요. 계속해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 이벤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크롤 처리도 이벤트의 종류니까 일단 이 인피니티 스크롤에 대한 처리 공식까지만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한 거고요. 요 안에 처리는 나중에 가면 이제 이렇게 HTML 처리라는 게 아니라 AJAX 처리로 바뀌어요. 백엔드한테 처음에 컨텐츠를 한 20개를 받아왔는데 스크롤이 맨 끝에 도착하면은 20개를 더 받아오는 거고 또 도착하면 20개를 더 받아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거요, 이거. 보통 요즘 많이 나올 겁니다. 아, 라이브러리가 없네요. 지금 실행을 못하네. 왜 페이스북 같은 데 가면 스크롤 맨 끝에 도착해서 컨텐츠 더 붙잖아요. 예, 뭐 그런 처리예요. 실제로 예제가 나중에 나올 거고요. 자, 예제 하나 더 남았으니까 마저 털어내죠. 자, 제가 화면 전체를 감싸는 DIV를 하나 놨는데요. 어, 배경 색깔 일단 노란색으로 놓고요. 브라우저 창 크기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는 DIV를 바꿔버렸어요. 아직 우리가 CSS 자체를 건드리는 법은 안 봤으니까 원래는 CSS 클래스를 교체하는 게 맞겠지만 CSS 클래스를 교체한 게 아니라 HTML 태그 자체를 갈아버렸어요. 이너 HTML밖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자, 화면을 가득 채우는 그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태그한테 위드스랑 헤이트를 100% 주고 패딩 마진 0으로 줬습니다. 모든 태그한테 높이를 100% 줬다라는 거는 바디 태그랑 HTML 태그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높이 100% 만들려고 하면 얘네들한테 100%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 폰트 사이즈 30인데 지금 보니까 전혀 쓰잘데기 없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을 처리하기 위한 클래스를 놨는데 그 보통 반응형 웹 같은 거 만들 때 해상도 구간을 나누잖아요. 되게 자잘하게 나누는 경우는 한 6개 구간까지 나누는 거 봤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서 4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자, 창 사이즈가 변경될 때에 대한 이벤트는 리사이즈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코드는요. 이벤트를 정의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콜백 함수를 넣어서 뭔가 기능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기능 구현을 하면 요 이벤트는 말 그대로 웹브라우저의 창 크기가 바뀔 때만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처음에 뜰 때는 동작을 안 해요. 근데 현재 해상도를 체크해서 어떤 상태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꼭 창 크기가 바뀔 때뿐만 아니라 화면이 처음 로드될 때도 세팅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한 번 더 쓰여야 돼요. 페이지 열리자마자 한 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이렇게 익명함수로 놓은 게 아니라 익명함수 이전에 함수 직접 대입이 있었죠. 함수를 따로 정의해 놓고 얘를 여기다 걸었어요.
자, 근데 이벤트가 없다고 치면, 이벤트가 없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그 밑에서 바로 호출하고 있죠. 그럼 얘는 그냥 바로 자동 실행이에요. 함수 정의하고 바로 호출했으니까 얘는 실행이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이 함수의 호출 조건이 일단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자동으로 한번 실행. 그리고 상 사이즈가 바뀔 때마다 실행.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그냥 자동으로 실행될 거는요, 뭐 복잡한 기교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여기서 코드 넣으시면 돼요. 요거 제가 조금, 나머지 설명 끝나고 나서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요 얘기는요. 요거 할 얘기가 많아요. set responsive라고 하는 이 함수를 확인해 보면은, 자, 일단, 체크 리스폰시브라는 함수를 이 안에서 다시 호출해서 결과값을 리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리턴하는 게 뭐냐? 자, window.innerwidth는 브라우저의 넓이를 뜻합니다. 일단은 주간 이름을 XS, 엑스트라 스몰로 잡고요. 만약에 웹브라우저의 넓이가 1200 이상이면은 LG, 라지, 그렇지 않고 992 이상이면은 MD, 미디엄, 그렇지 않고 768 이상이면 스몰. 그러면 768 미만은 XS라는 값을 갖겠죠. 이렇게 해서 해상도 구간을 판단해서 구간에 따라 이 4개 중에 하나를 리턴하게 했어요. 만약에 넓이에 대한 정확한 수치값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 W 값을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반응형을 그렇게는 안 만들잖아요. 구간으로 판단하지. 그래서 이 리턴 받은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기 처리를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도 해상도 구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HTML 태그 자체를 equal. 자, A는 1인데 A는 2라고 넣으면 기존에 있던 1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들어있던 1은 지워지고 그 자리를 2가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inner HTML에다가 equal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 뭐가 있는 상태에서 equal을 또 하면 기존에 있는 걸 날려버리고 새로운 걸 대체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면에 S는 K예요. 근데 S에다가 빈 문자열을 넣으면 기존에 있던 K는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마찬가지로 inner HTML에다가 이렇게 빈 문자열을 넣어버리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모공간에 그걸 없애버리는 뜻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 HTML은 그냥 문자열이에요. 그냥 문자열 조작하는 거면은 다 해결돼요. 자,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 다른 태그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반응형을 처리하시는 건요. 진짜 CSS로 했는데 CSS가 복잡해지면 손대기 되게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최후의 필살기로만 쓰세요. 주로 저는 이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수정사항 들어올 때 CSS 건드리기 싫으니까 이제 이걸로 가끔 마무리를 하곤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릴 이야기가요. 자, 요건 이제 번외편이에요. 자, 어, 옛날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화면이 열리면서 자동으로 실행될 코드들. 대표적인 게 팝업창 띄우기 같은 거. 어쨌건 화면이 열림과 동시에 자동으로 실행돼야 될 코드는 웹브라우저가 HTML을 전부 인식한 다음에 실행되게끔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옛날 스타일 코드는요. 스크립트가 보통 위에 있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알럿이 들어가면은 알럿이 메시지 박스 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얘를 실행해 볼게요. 메시지 창 나와요. 자, 웹브라우저는 지금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 사용자가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H1 태그가 화면에 나오질 않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야 그때 나와요. 그럼 이걸 함수로 감싸면 함수는 호출하지 않는 이상은 실행이 안 되죠. 자꾸 번역 나오니까 귀찮아서 K로 바꿀게요. 자, 바디 태그의 on 모드 하고 프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크롬 자체 문제인데요. 이렇게 걸어도 알럿이 먼저 나와요. 화면상에는. 얘를 밑으로 내려놓고 이거는 크롬 자체가 그 얼마 전부터 알럿이 있으면은 무조건 HTML 렌더링하기 전에 먼저 푸시하더라고요. 이거는 크롬 자체 문제라서 뭐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면은 요 H1 태그가 화면에 나온 다음에 알럿이 떠야 돼요. 근데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이제 HTML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섞이니까 이제 이거를 분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코드 패턴이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덜어내고 이렇게 가요. 도큐멘트.add event listener. 도큐멘트가 될 수도 있고 윈도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도큐멘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로드 이벤트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풀을 줘요. 그럼 이게 페이지 열리자마자 실행하라 라는 코드가 되거든요. 아, 오타 났네요. 도큐멘트. 도큐멘트가 아니고 윈도우인가 보다. 네, 이렇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알러 창이 먼저 떠요. 네, 이렇게 하면 태그가 먼저 나오네요. 그렇죠? 아까랑 확연히 다르죠? 알러 창 나오기 전에 태그가 먼저 나오죠. 화면에.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화면에 뭐라도 뿌리고 동작할 거냐 아니면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동작할 거냐의 차이예요. 확연히 다르잖아요. 뒤에 뭐가 나온 상태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자, window.add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게 로드. 이 로드라고 하는 게 무슨 이벤트냐면 웹브라우저가 이걸 다 읽었을 때를 뜻해요. 또 웹브라우저가 HTML 코드를 다 읽은 다음에 여기를 실행하라. 인 건데 익명함수 스타일로 가면은 이제 이게 이 자리에 바로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코드는 옛날부터 인터넷에 되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요즘 스타일은 스크립트가 아디 끝나기 전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처리가 뭐 하는 거라고요? 웹브라우저가 이 HTML 다 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미 여기까지 도착한 시점에서 웹브라우저는 다 읽었어요. 기다리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밑에 오면은 요 로드 이벤트 처리 자체가 무의미한 게 돼요. 그냥 이렇게 넣어도 돼요. 이미 다 읽었는데 뭐하러 또 기다려요? 기다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스크립트 태그가
아래쪽에 내려오면은 페이지가 열렸을 때라는 이벤트는 아예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바로 다짜고짜 이벤트 처리를 안 하면은 그냥 그 코드는 화면 열리면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인터넷에서 window.add 이벤트 리스트 하면서 로드라는 이벤트를 걸면은 이거는 페이지 로딩 직후예요. 직후예요. 그냥 그대로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스크립트 태그가 이 맨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에서는 이 로드라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요. 왜냐면은 여기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시점에서 이미 웹브라우저는 HTML 로딩을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윈도우 객체에 대한 로드 이벤트를 아예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코드 같은 거 카피해서 쓰실 때 그래도 이게 뭐 하는 역할인지는 아신다면은 이게 불필요한 코드라는 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비슷한 케이스가 jQuery 쓰면서 아직 jQuery 많이 쓰시죠? jQuery 쓰면서도 그런 코드 되게 많아요. 뭐 jQuery가 있다고 치면 jQuery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뭐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은 참고로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뭐 jQuery 요즘은 잘 안 쓰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뭐 스크립트 src 한 다음에 뭐 jQuery.min.js 이러고 하죠. 그 다음에 jQuery 시작하는 코드 보면은 이 코드 되게 많이 돌아다녀요. document.ready 한 다음에 여기다 펑션 해놓고 달러 받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게 맞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 달러 document.ready. 네, 이런 식의 코드를 되게 많이 써요. 사실 이게 1도 필요 없는 코드인데 자, 혹시 jQuery 쓰시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코드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요. 이거를 그 jQuery 레퍼런스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네, 이런 스타일의 코드가요. jQuery 1.8에서 디플리케이트 됐다. 제거됐다예요. 이 코드 더 이상 유효한 코드가 아닌데 요즘 아직도 인터넷에서 너무 많이 돌거든요. 이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jQuery 상에서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실행하는 코드가 들어가는 틀인데 아직까지 이 코드 되게 많이 쓰세요. 이 코드를 쓰겠다는 건 jQuery 1.8 이하 버전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jQuery 막 3.0 이상 되는 거 참조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플러그인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 얘네도 지금 스크립트가 헤드 안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달러 펑션이라고 하는 이게 jQuery에서는 스크립트 시작점을 뜻하는 거예요. 웹브라우저가 여기 바디를 다 해석한 다음에 이 안을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jQuery 코드도 이게 달러 펑션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 안으로 들어오면, 바디 밑으로 내려오면 웹브라우저가 HTML 해석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다 해석했으니까. 여기서 jQuery 코드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달러 펑션 자체가 무의미해져요. 그냥 벗겨버리면 돼요. 코드가 되게 간단해져요. 결론, 스크립트 태그가 밑에 들어가면 도큐멘트 레기는 쓸데없는 코드. 오히려 버전 호환을 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jQuery 아직도 많이 쓰는데 진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아이디가 라고 하면은 딴 거 없고요. 그냥 달러 샵후 점 클릭. 저는 jQuery 진짜 이렇게 짜요. 얘도 그래도 오래됐으니까 최신 물 좀 먹여줘야죠. 자, 마지막입니다. 얘기한 김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옛날 스타일의 콜백 함수로 처리할 때는요. 자,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게 달러 디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화살표 함수 방식으로 가면요. 2점 커런트 타겟으로 바뀌어요. 이게 ES6 스타일로 jQuery 짤 때의 변경사항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뭐 요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분 쉬었다가 요거 예제 두 개 테스트 내용 확인해 볼게요. 내가 jQuery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었죠? 8시 20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넘어갈게요. 이제 이벤트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가 됐어요. 첫 번째로 봤었던 게 이제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로 가져오는 법.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 봤죠? 객체를 생성하는 게 누가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했고, 이벤트가 언제에 해당하는 라고 했고요. 다시 무엇을, 은 내가 제어할 대상에 대한 객체를 다시 한번 또 만들면 돼요. 이제 나머지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 어떻게에서 진행되는 얘기는요, 사실 그 사족을 걷어내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HTML의 속성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CSS를 바꿔 제어하거나. 그냥 요거 두 개밖에 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HTML 속성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HTML 태그를 엘리먼트라고 하고요. 값이 있는 속성은 어트리뷰트, 값이 없는 속성은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HTML 속성 제어부터 보죠. HTML 속성 제어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HTML 태그를 그 객체로 가져와요. 그러면 얘를 갖고요.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이 객체 안에 has attribute 하고서 속성 이름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속성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요. true나 false로 반환이 돼요. get attribute 하고서 속성 이름을 주면은 그 속성 값을 리턴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가 변수를 받아서 대입하면 되겠죠. set attribute하고 속성 이름과 값을 전달하면은 my 태그라고 하는 객체한테
해당 속성의 값을 설정해줘요. 자, remove attribute는 특정 속성을 제거해줘요. HTML 속성은 사실 요거면 다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입니다. 화면상에 제가 이미지를 목록 형태로 이제 5개를 놨고요. 가운데 이제 큰 걸 하나 놨는데 클릭하면 표시되는 이미지를 바꿀 겁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로 엘리먼트, 요 가운데 있는 이 큼지막한 이미지의 엘리먼트를 확인해 보면은요. 여기 src 속성이랑 alt 속성을 잘 보시면 클릭할 때마다 저 값들이 바뀌어요, 이렇게. 값 바뀌는 거 보이시죠? 값 바뀌었다고 저렇게 브라우저가 표시해 주잖아요. 그 자바스크립트 별거 없어요. HTML 속성만 이렇게 계속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자, img 폴더 안에 제가 샘플 이미지 0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5개를 이제 넣어놨어요. 1.png, 2.png, 3.png는 아직은 안 쓰이는 거고 img 1번부터 5번까지. 얘네들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이미지 쓰셔도 되고요. 자, 목록 정의 태그를 하나 준비해서요. li 태그들이 나열돼 있고 a 태그로 링크 걸었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 안에 이미지들 넣었고요. 클래스 링크라고 전부 적용해서 a 태그에 클래스 링크라고 적용했고 a 태그에는 지금 이미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 href 속성 값을 뽑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 뽑아온 값을 밑에 있는 이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img에다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5번째를 클릭하면은 이 값을 뽑아와서 여기다 넣어주면은 화면에 표시되는 게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SS는요, 뭐 크게 대단한 건 안 들어갔고요. img 리스트, 목록 정의 태그였거든요. 적당히 넓이 잡아주고 플렉스 좋습니다. 가운데로 쫙 배치되겠죠? li 태그는 넓이 20%씩 잡아주고 플렉스 1 해서 전부 그 사이즈 균일하게 해주고요. a 태그 그 블록으로 잡아주고 여백, 이미지는 사이즈 100%.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요 뷰어 영역, 뷰어 영역도 사이즈 잡아주고 그 안에 이미지는 사이즈 100%. CSS는 사실 지금 우리 수업에서 연관성이 크게 없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CSS를 다 걷어내도 예제가 구성되는데 문제는 없거든요. 다만 심하게 안 이쁘다는 거 빼고는요. 그래서 그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으면은 제가 CSS 설명은 그렇게 깊게 하지는 않을게요. 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작성한 것 외에는요. 자, 지금 여기서는 이 링크들에 대해서 이벤트를 다 걸어줄 거예요. 대체로 클릭 이벤트를 걸 때는 img에 걸어도 상관은 없어요. 모든 태그가 클릭 이벤트를 걸어도 돼요. 근데 버튼이나 링크에만 걸어요, 보통은. 왜냐면은 얘네들은 마우스 올라가면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거든요. img 태그에다가 클릭 이벤트 걸면은 그냥 여전히 마우스 올라갈 때 화살표 모양이에요. 물론 CSS로 커서 모양을 바꿀 수는 있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염두하셔야 되는 건요. 어, 얘네들 하나하나한테 일일이 클릭 이벤트를 걸면 코드가 5덩어리가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배열의 반복문이 일단 우리의 기본이에요.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5피가 돼야 돼요. 지금 예제는. 물론 코드 5덩어리 짜도 상관없는데 그럼 링크가 한 100개 정도 된다라고 하면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 상품 목록 한 4, 50개 뜨잖아요. 거기에 일일이 클릭 이벤트 걸라 그러면은 난리 납니다. 그런 걸 한 큐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요 5개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스로 접근합니다. 도큐멘트.쿼리 셀렉터 올 복수 개체죠. 점 링크 갖는 애를 다 가져와요. 그러면 요만큼 영역이 이 A 태그 5개가 되는 거죠. 쿼리 셀렉터 올이고 점 링크예요. 선택자가. 그럼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를 다 가져오는 거죠. 자, 얘는 정확하게는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내장 클래스의 객체 타입인데요. 그냥 배열 확장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A 태그 5개를 가져왔으니까 이걸 하나하나 탐색을 해야 되는데 방법으로 치는 게 이제 포이치 함수 돌린 거죠. 포이치 함수. 포이치 함수는 배열을 하나하나 이제 탐색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그때마다 개별적인 원소를 콜백 함수에 넣어줍니다. 얘가 원소, i는 인덱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그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게 요 부위가 무엇인지예요. 콜백에 전달되는 부위. 이 부위가 이 링크 하나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포 이치 안의 콜백은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게 현재 5개이기 때문에 여기 포 이치 안은 5번 실행됩니다. 그때마다 이 부위가 이거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변신한다고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코드를 제가 잠깐 걷어내볼게요. 그리고 콘솔.로그라고 해서 부위를 출력해 볼게요. 그럼 진짜 이 HTML 태그 자체가 나와요. 그쵸? 5개 나오죠? 이게 부위예요, 부위. 콘솔에 지금 출력된 게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를 다 가져와서 반복 돌면서 각각의 요소를 출력해라. 콘솔.그룹 i번째 원소 이렇게 출력하고 콘솔.그룹 엔드 걸면은 직접 출력하는 게 좀 더 티가 나려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요 구문이 링크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들을 싹 다 스캔하면서 한 번씩 얘를 다 건드리는 거죠. 부위라는 이름으로. 자, 그럼 이제 아까 잘라냈던 코드 넣어놓을게요. 요거 로그 지금은 그대로 놔두죠. 자, 그러면 저 부위한테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자, 부위가 얘네들이라 그랬죠. V. 이것들한테 클릭 이벤트를 거는 거예요. 반복문 안에서. 그러면 얘한테도 클릭 이벤트, 얘한테도 클릭, 얘한테도 클릭. 이 모든 링크한테 클릭 이벤트를 다 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릭 이벤트에 연결되는 이 이벤트 핸들러는 이 5개의 링크 중에 뭘 클릭하더라도 동작을 해요. 어떤 걸 클릭하더라도 여기가 동작을 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링크에 클릭 이벤트를 걸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링크에 클릭 이벤트를 걸 때 알럿, 헬로라고 걸고요. 자, 현재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창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이 코드상에 A 태그를 클릭했을 때에 대한 동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거요. href가 사실 더 원조잖아요. 클릭하면 일로 넘어가라죠. 그러니까 메시지 창 나오고 요거 동작하고 여기로 페이지 이동하는 게 두 개가 동작해요. A 태그 이벤트를 걸면.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자, 볼까요? 클릭하면 헬로라고 나오고 제가 이제 확인 누르면 페이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내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무리 넣어도 이 밑에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아무리 넣어도 여기서 확인 누르면 이미지가 바뀌는 걸 봐야 되는데 그거 볼 시간 없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링크에 대한 클릭 이벤트는요. 이걸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클릭 이벤트 발생후 href 속성이 동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래 요금은요. 이벤트 객체 2를 받아서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하면요. 그 태그가 원래 해야 될 동작을 못하게 차단을 해요. 그러니까 href 속성이 동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링크에 이벤트 걸 때는 이거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넣으셔야 돼요. 이걸 또 무조건 넣으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내가 코드를 잘못 작성해서 에러가 났다고 치죠. 여기서 뭐가 에러가 났어요. 자, 우리 몇 번 봤었던 그 상황을 얘기해 볼까요? 몇 번 얘기했었던 거. 자, 여기 제가 지금 선택자를 바꿨어요. 쿼리 셀렉터 안에 원래 있던 선택자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HTML 태그 안에 이런 선택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죠. 널이에요. 그러면은 널 객체가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깡통이에요. 근데 그 깡통 안에서 뭔가 꺼내서 쓰래요.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에러가 나죠.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항이죠. 그러면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쓰면은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딱 클릭하면 헬로 메시지 나오고 에러가 났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거 뭐 고치면 되죠. 뭐가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지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근데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안 넣으면 자 클릭하면 메시지 창 뜨죠? 확인 누르면 여기 밑에가 동작할 텐데 여기 밑에가 동작할 텐데 여기서 에러 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href가 동작해요. 넘어가 버리죠, 페이지가. 여기 유심히 보고 계세요. 순식간입니다. 1초도 안 됩니다. 하나, 둘. 잠깐 에러 메시지 나왔다. 에러가 뭔지 파악할 기회조차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고치는 게 진짜 힘들어져요. 그래서 링크에는 무조건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첫 줄에 받고 시작하셔야 돼요. 이런 특성을 갖는 게 링크하고 폼 태그예요. 폼 태그도 좀 약간 비슷한 특성이 있어요. 아마 그 일반적인 펌을 작업에서는 안 쓰는 특성인데 폼 태그에 메소드라는 속성하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사실 이 두 속성 빼면 폼 태그는 시체인데 개발단에서나 많이 쓰지 펌을단에서는 잘 안 쓰는 속성이거든요. 이 속성을 나중에 이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폼 태그에도 이거 무조건 걸어줘야 돼요. 2점 프리벤트 디폴트. 만약에 이거 언제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모든 이벤트 처리 첫 줄에 그냥 무조건 다 바꿔 가셔도 지장은 없어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제 자체가 그 속성 제어하는 첫 번째 예제다 보니까 여기서 할 말이 되게 많네요. 지금 이 부위는 전체적으로 반복문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부위는 얘가 됐다가 얘가 됐다가 얘가 됐다가 얘가 됐다가 얘가 돼요. 자, 근데 그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요. 사용자가 이 5개를 동시에 클릭할 수 있을 리는 없어요. 분명히 5개 중에 하나밖에 클릭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동작했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이 5개 중에 뭘 클릭했을까요? 모르죠, 뭐. 그걸 알 수 있는 게 다시 요 이벤트 객체 받아서요. 커런트 타겟이에요.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사용자가 조작한 그 딱 하나를 찍어내는 기능이 2점 커런트 타겟이에요. 현재 타겟. 그러니까 이거 아까 jQuery 말씀드릴 때 나왔거든요. 아까 jQuery에서 달러 괄호 안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라라고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얘를 jQuery 객체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을 뜻합니다. 반복문 안에서 처리할 때 특히 유용한데요. 요 5개 중에 사용자가 조작한 그 딱 하나를 집어오는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00 어트리뷰트, 특정 값을 가져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2점 커런트 타겟, 클릭된 요 원소에서 아까 여기는 href 속성이었고요. 그 다음은 타이틀 속성이었어요. 이거를 각각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클릭하면은 타겟. 자, 클릭하면은 내가 클릭한 링크에 있는 href 속성과 타이틀 속성을 get attribute라는 명령어로 가져옵니다. 자, 그 src는 링크에 적용되어 있는 href 주소값이고 타이틀은 요 타이틀 속성이에요. 자, 그 밑에 줄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대상을 또 가져와요.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는 밑에 있는 이 큼지막한 애입니다. 요 이미지예요. 아이디가 타겟이죠. 자, src하고 타이틀이 아까 요 값이다라고 확인을 했는데요. 타겟이라는 아이디를 갖는 대상을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오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큼지막한 이미지를 끌고 오는 거잖아요. 얘한테 src 속성을 설정하는데 요 값으로 넣어줘요. 또 얘한테 alt 속성을 넣어주는데 이 타이틀 값으로 넣어줘요. 그럼 링크에 있는 요 값을 뽑아서 이미지에다 적용하라는 얘기가 돼요. 그게 네, 요 기능인 거죠. 발러창을 빼야겠네요. 초반이다 보니까 그렇게 긴 코드가 아닌데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어, 제가 항상 이제 초반부에 하는 지금 우리가 HTML 태그 제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천예제니까요. 초반부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처음에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이번 교시는 요 예제 하나만 할게요. 다음 교시에 CSS 한다고 치고 50분 9시. 네, 마찬가지로 9시 20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CSS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CSS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별 속성을 하나하나 건드리는 것. 두 번째는 클래스 단위로 건드리는 것. 자,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일단 가져오고 나서요. 그럼 요 객체 안에 스타일이라고 하는 하위 프로퍼티가 있어요. 이 스타일 프로퍼티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CSS 프로퍼티가 다 소속이 돼 있어요. 거기다 그냥 값 넣으시면 돼요. 현재 값을 뽑아오기 위해서는 그 CSS 관련 프로퍼티를 다른 변수에 복사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요거는 크게 쓸 일 없고요. 대체로 적용하는 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게요. 우리가 스타일시트 작성할 때는 스네이크 표기법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가 있는 곳에 빼기 기호를 넣잖아요.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변수 규칙에는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빼기가 들어가는 위치는 대문자로 바뀌어요. 빼기가 없어지고. 만약에 폰트 사이즈면은 폰트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스타일시트는 대소문자 안 가리죠? 자바스크립트니까 대소문자 가립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클래스로 접근하실 때는요. 원래 어떤 태그가 있으면 클래스 적용할 때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클래스 여러 개 줄 수 있잖아요. 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2개 이상을 한 번에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는요. 배열 단위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묶음을 클래스 리스트라고 불러요. 여기에다가 add 해서 넣어주거나 remove 해서 빼거나 토글은 넣었다 뺐다예요. 있으면 빼고 없으면 넣어주고 컨테인스는 특정 클래스가 적용돼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true 없으면 뺄수. 자, 만약에 div 태그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여기에 지금 풀하는 클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풀을 또 줬다. 그럼 알아서 중복은 제거해요. 자, 그래서 다음 예제는요. UI상으로 크게 뭐 그렇게 이쁜 UI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영역에 대해서 CSS 속성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버튼 눌렀을 때. 넓이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클래스 단위로도 바꿔보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박스 1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와 박스 2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준비했는데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시각적으로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거 구별할 정도로만 이제 해놓으면 되고요. 이 박스 1은 일단 div 태그에다가 미리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1부터 버튼 10까지 인풋 태그로 10개를 만들어서 id 값 다 부여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버튼 1에 대해서 쿼리 셀렉터로 가져와서 add 이벤트 리스너 클릭. 첫 번째는 이제 옛날 콜백 컴스 스타일로 이벤트 걸었고요. 두 번째부터는 쭉 와서 이제 ES6 스타일로 콜백 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 10개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를 다 걸었어요. 까지. 버튼 눌렀을 때 각각 어떤 동작을 하는지 보죠. 자, 첫 번째 버튼은요.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 박스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거를 가져와요. 음, 내가 만드는 게 일반 변수다. 숫자나 문자열, 뭐 불림 이런 그 기본 값을 갖고 있는 거라면은 내용을 변경할 일이 자주 있으니까 보통 렛으로 선언을 해요. 근데 객체,
뭐 이런 HTML 태그, 그 다음에 배열, 제이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바꾸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수를 의미하는 콘스트로 많이 만들어요. 콘스트 K가 배열인데 0, 1, 2다. 이렇게 할 때 K의 0번째에다가 10을 넣어라 라고 하면 콘스트는 우리가 값을 바꿀 수 없는 선언이라고 정리했었잖아요. 그럼 요 10이 1로 들어가도 에러는 안 나요. 왜냐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바꾸는 거지 배열 자체를 딴 걸로 바꾸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K에다가 새로운 북한짜리 배열을 넣는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K가 바뀐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안에 원소만 바꾸는 거는. 그래서 콘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건 박스를 가져왔어요. 박스의 스타일 속성 중에 컬러, 글자 색상이죠. 그걸 빨간색으로 바꿔라. 자, document.get element by id나 query selector 뭐 이런 걸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HTML 태그를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박스에 저장이 되고 이 박스는 여기 있죠. 결국은 얘가 요거란 말이니까 요거를 여기다 바로 넣어도 돼요. 그래도 의미는 똑같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함수를 이렇게 연달아서 쓰시는 경우는요. 요 앞에 있는 걸 지금 이게 박스라는 아이디를 갖는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와라잖아요. 이거를 변수에다 담는 걸 생략하고서 바로 쓰시는 경우는 이 코드가 딱 블록 안에서 한 번만 나올 때예요. 만약에 이런 식의 코드가 이렇게 여러 번 나온다. 그러면은 박스라는 아이디를 갖는 애를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 코딩하면 그러면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오는 작업을 한 번만 한 다음에 걔를 계속 재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코드를 추격하느냐 추격하지 않느냐는 한 번 갖고 와놓고 얘를 두 번 이상 쓸 일이 있으면 변수에다 담고 가는 거고 한 번밖에 쓸 일이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요. 버튼원에 이벤트 연결해라. 이렇게 한 번밖에 쓸 일이 없으면은 따로 담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건데요.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코드가 두 번 이상 반복되면 딴 데다가 옮겨 담고 시작하세요. 자, 지금 이 코드에서요. 불필요한 주석 지우고 조금 전처럼 코드를 한번 추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화살표 함수로 바꿔보죠. 펑션 빠지고 안에 화살표 들어가고. 근데 이 함수 안에 처리 로직이 한 줄밖에 없네요. 그러면 중괄호랑 세미콜론 생략하고 이렇게 한 줄로 옮길 수 있겠죠. 자, 이어 로직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 줄로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 자, 박스에 글자 색깔을 초록색, 세 번째 버튼은 글자 색깔을 파란색. 자, BTN 456을 클릭했을 때는 배경 색깔을 빨강, 초록, 파란색. BTN 7을 클릭했을 때는 넓이를 50%. 수치값을 적용할 때는 단위를 같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를 같이 주니까 문자열로 처리가 돼요.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그냥 위드스하고 50이라고 주면 안 먹어요. 단위를 같이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선. 그러니까 따옴표로 감싸야 돼요.
자, 8번째 버튼은 넓이 오토. 자, 뭐 요거는 대강 어떻게 하는지 금방 감 오시죠, 이제. CSS 속성을 바꾸는 건요. 자, 이제 클래스 단위로 적용합니다. 박스. 이런 식으로 가져와 놓고 2번 이상 써야 되면 변수에 담으셔야 돼요. 자, 클래스 리스트에 add, 박스1이라는 클래스를 넣고, 박스2라는 클래스를 제거해라. 그럼 얘를 클릭하면은 박스1이 적용되고, 박스2가 제거되겠죠? 그 다음 버튼은 반대로 있어요. 박스2를 추가하고, 박스1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서로 온오프 효과가 있는 거죠. 네.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CSS 클래스를 처리하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 예제에 좀 더 디테일한 게 나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탭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콜렉시블 콘텐츠. 뭐 이런 거를 만든다거나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좀 더 활용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요거 예제 하나 정리하시면은 한 넉넉 잡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니까 요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퍼블리싱에선 절대 안 쓰는 속성. 데이터 멋있게 하는 속성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HTML에 숨겨놓기 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잘 안 쓰는 속성인데 이 속성의 특성은 개발자가 속성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탭하고 롤링 배너 그리고 탐색 뭐 이런 좀 그 HTML 태그를 좀 더 깊게 다루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15분 남았습니다. 요 마지막 이제 정리하시고요. 50분에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네, 녹화 끄겠습니다.